1988년 3월 17일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가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남편 모리야 신이치는 당시 31세로 회사원이었다. 사건 당일 그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를 했다. 아내가 출산 예정일보다 늦어지자 걱정이 되어 회사에서도 자주 부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당일 오전에도 안부 전화를 하였다. 퇴근 전 오후 6시 50분경 전화하였을 때는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일찍 귀가를 하였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집에 퇴근했을 때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집은 어두컴컴했다. 남편은 아내가 외출을 했다고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던 중 어디선가 아기가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울음소리 방향으로 거실로 가보니 놀랍게도 만삭의 아내 당시 27세 미츠코는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누워 있었다. 처음 남편은 아내가 혼자 출산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삭의 아내의 양손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목에는 전깃줄이 감겨 있었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의 배가 예리한 칼로 잘려 있었다. 살해된 아내의 발밑에는 아직 뱃속에 있어야 할 아기가 탯줄이 다 잘린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 울고 있었다. 범인에 의해 꺼내진 태아는 허벅지 뒤편, 무릎 뒤편, 고안의 3군데가 칼로 베어 있었고 꺼내진 후 방치되어 위급한 상태였다. 남편 신이치는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전화기를 찾았지만 전화기의 선이 잘린 채 사라져 있었고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라 남편은 1층으로 급히 내려가 이웃 주민에게 전화기를 빌려서 신고하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임산부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체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고 임산부의 뱃속에는 전화기와 미키마우스 인형이 달린 열쇠고리를 넣어두고 그녀의 지갑을 가지고 사라졌다. 태아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끝에 4월 2일 건강을 되찾았다고 한다.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3명을 지목하였다. 첫 번째 용의자로는 남편 모리야 신이치를 지목하였다.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집이 어두컴컴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부터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었다는 점, 그리고 아내가 죽은 후 기자들 앞에서는 아내는 와인을 좋아했으니 영전에 와인을 따르겠다면서 침착하게 와인을 따르는 모습이 잔혹한 범죄로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라기엔 너무 태연하여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를 부검한 결과 사망 시간이 오후 3시경으로 추정되었고 그 시간에 남편은 회사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서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두 번째 용의자로는 아내의 친구를 지목하였다. 이 부부가 부업으로 하던 아메이의 판매 사업이 살인 동기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아메이 판매 사업에 얽힌 원한관계로 아내가 살해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증명해낼 만한 단서가 없었다. 사건 당시 살아있던 임산부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아메이의 통신 판매에 참여하던 여성 친구로 확인되었는데 이 사람은 딸기를 사들고 임산부의 집에 방문했고 두 사람은 딸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 아메이 제품을 여성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받았다.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임산부가 받은 대금은 범인이 가져간 지갑에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 이후 이 여성과 임산부는 아파트 밑에 주차장까지 같이 내려갔으며 여성은 아내가 집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여성은 주차장에서 그 임산부의 배웅을 받고 그곳을 떠났다. 사망 추정 시각으로 미루어 본다면 범인은 여성과 살해된 임산부가 아파트 밑에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열린 대문으로 집에 침입해 임산부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코타치 위에는 방문한 여성이 선물로 가져온 딸기를 담은 유리그릇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임산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세 번째 용의자로는 나카무라 씨를 찾던 남성을 지목하였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인물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살해된 임산부가 살던 집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오후 3시 10분부터 20분쯤 사이에 의문스러운 남자가 아파트를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에 의하면 누군가 대문 문고리를 잡고 찰칵찰칵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난 뒤 벨이 울리자 나가보니 165cm 정도의 30대 정도로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카무라 씨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집주인 남자가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하자
남자는 가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사람을 찾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만약 사람을 찾는 중이었다면 벨을 눌러서 물어보면 되는데 굳이 대문이 열렸는지 잠겼는지 문고리를 돌려봤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경찰은 나카무라를 아느냐고 물은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남자의 정체를 추적했다. 수사 결과 아파트 근처에 가까운 역에서도 이 남자와 비슷한 외양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몇 건 더 나왔다. 그러나 끝내 이 의문의 인물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 사건은 워낙 잔혹하고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을 단서나 증거가 남지 않았던 탓에 범인을 잡는 데는 실패했고 결국 2003년 3월 18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테레비 아사히의 범인수배 프로그램인 기적의 문TV의 힘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범인을 찾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사건의 피해자인 남편과 범인에 의해 강제로 꺼내진 피해자의 아들은 세간의 계속된 관심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에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한다. 범인은 태아는 왜 살려두었을까? 임산부만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기묘하게도 이 사건으로부터 28년 전인 1960년 7월에 일본 고치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중생의 배가 십자로 갈라져 있었고 뱃속에는 여성의 속옷들이 넣어져 있었다. 여중생을 집에서 꿰어낸 24살 1936년생의 어부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이 어부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범인이 이 사건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금도 범인은 나이가 들어서 사망했거나 우리 곁에서 버젓이 살아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잡히길 바랄 뿐이다. 때는 2000년 9월 29일 일본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다. 23년 전인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는 미제 사건이며 여성 만화가 살인 사건을 다룬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2000년 9월 29일 오후 1시 일본 도쿄도 고토구 카메이도의 아파트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원이 방문을 하였다. 조사원은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고 집안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관리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간 순간 방 안에는 한 여자의 시신이 부패한 채로 있었다. 피해자는 요시다 요코, 1971년생, 당시 28세로 밝혀졌다. 여성의 시신의 안면부에 이불이 덮여져 있었고 티셔츠만 입은 발라의 상태로 정면을 향해 누워 있었다. 집안에서 발견된 9월 18일자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시신의 부패 정도를 미루어 볼 때 열흘 남짓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사인은 질식사로 보여졌고 침대 위에서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보였다. 부패가 심해 얼굴 확인 및 지문 채취가 불가능하여 치아로 신원을 확인해야만 했다. 시체에는 누군가와 다툰 흔적은 있었으나 큰 상처를 입진 않았다. 집안은 크게 어질러진 것이 없었고 현금 300만 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여성이 살고 있던 집 열쇠가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 요시다 요코는 일본에서 스기자키 쿠오루란 필명으로 활동하던 도민작가였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독립하여 도민작가로 활동하였고 주로 비엘계 개그 장르를 주 요소로 내세워 코믹마켓에서 꽤 유명한 작가였다고 한다. 20살에 이미 연수입 1천만 엔을 벌어들일 정도로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풍속점에서 일하였다고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도민작가가 부업이고 풍속업이 본업이었으나 돈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일했던 곳은 꽤나 유명한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연예인들도 출입을 하는 곳이며 경찰들은 연예인들도 조사를 하였지만 딱히 나온 것은 없었다. 피해자 여성은 독립을 10년 정도 하였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집으로 찾아갔으며 이번 2000년도에는 본가로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과연 누가 요시다 요코를 죽였을까? 시신이 늦게 발견되어서 뚜렷한 증거물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 너무 어려워 수사는 난항에 빠져지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2004년 10월 11일에 방송된 아사히 TV의 기적의 문이라는 방송에서 요시다 요코의 방송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방송을 하게 되면서 요시다 요코의 친구 A씨가 요시다 요코가 죽기 전 중동계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했다. 피해자 여성은 죽기 전
A 남성에게 읽지 않아도 되니 가지고만 있어달라고 편지를 건넸으며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시기가 되면 열어봐달라고 전했다고 한다. 그 편지의 내용은 자신이 미리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위 영상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게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가 필적으로 감정해보니 요시다 요코 아닌 A의 필적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편지가 요시다 요코 본인이 쓴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못 이겨 끝내는 바로 위조임을 시인했다.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는 인기 작가였던 피해자 요시다 요코를 질투했기 때문이다. 이 방송에서 영국의 유명한 꿈을 투시한다는 초능력자 크리스 로빈슨에게 범인의 몽타주 자문을 구하였는데 그가 알려준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림을 보면 남아시아계의 그늘진 얼굴, 연령은 25에서 35세, 신장 165cm 정도, 안경은 쓰지 않았고 근육질 몸을 가진 남자의 모습이었다. 범인의 몽타주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많이 미흡하였다. 모두들 추측만 할 뿐. 그녀는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했을까? 이 사건은 지금 현재까지 미제 사건이며 수십 년 지나고도 미제 사건들이 해결된 것처럼 일본의 이 사건도 꼭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 AV 여배우 모모이 노조미 사건을 다뤄보려고 한다. 이 사건은 오른손잡이 남친의 왼손에 칼이 발견되었고 죽음을 설계한 제3의 인물이 있다. 2002년 10월 12일 일본 나가노 현의 시오지리 이카와 하천 부지에서 불에 타고 있는 자동차가 있었다. 차량 내부에는 심하게 불에 탄 남자의 시체가 있었고 자동차에서 7에서 8m 떨어진 곳에는 불에 그을린 채 죽어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부검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폐에선 담배 한 개 피분의 연기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성의 몸에는 4군데의 깊은 자상이 있었고 등은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 남성의 두개골에는 함몰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칼로 찌르고 심하게 구타한 후 남자가 소유한 자동차 안에 넣고 불을 지른 것이다. 여성은 차량 밖에서 발견이 된 걸로 보아 차 안에서 탈출을 시도해 강가 쪽으로 몇 미터 정도 가다가 쓰러진 걸로 보여지고 남성은 아마도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한 채 불에 타 죽은 걸로 보인다. 신원을 조회한 결과 여성은 AV 배우였던 모모이 노조미였으며 남성은 설치기사로 일하던 사카이 히로키였다. 모모이 노조미는 1978년생으로 당시 24세이며 148cm의 작은 몸매의 귀여운 얼굴이었던 모모이 노조미는 로리타 계열로 분류되던 배우이고 이 시기 일본의 웬만한 AV 팬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배우였다. 원래 그녀의 꿈은 영양사였으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 학교를 다녔다.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식사를 만드는 곳으로 취직했지만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며 1년이 되었을 때 그만두었다. 그 후에 2000년 당시 22세 신주쿠역에서 AV 관계자에게 스카웃되어 동종업계의 모델 사무소 사장 겸 프로듀서와 동거를 하게 된다. 그리고 2001년 AV 업계에 데뷔하여 로리타계 배우로 인기를 얻으면서 의문사하기까지 1년 동안 2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하였고 2002년에는 같은 로리 계열의 배우인 나가세 아이와 츠츠미 사야카, 이츠키 와카나와 같이 아이돌 유닛인 MINX를 결성하여 활동을 이어갔다. 같이 발견된 남성은 사카이 히로키, 모모이와 같은 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2002년 모모이와 재회하여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전자제품 설치 기사 일을 하고 있었고 사건 3일 전부터 모모이와 자택에서 함께 지냈고 사건 당일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회사를 쉬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동반자살에 의한 살해라고 단정지었지만 이 사건의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단 그들은 모두 맨발이었고 모모이의 신발은 이후 사카이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유서는 없었고 사카이 집의 컴퓨터는 전원이 켜진 상태였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도 사라지고 없었다. 등유에 불을 붙여 화재 사건이 난 걸로 보여지는데 등유를 담았던 용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 한 가지는 오른손잡이였던 사카이 히로키의 왼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오른손잡이였던 그가 과연 왼손으로 모모이를 찔렀을까?
지인의 말에 따르면 사카이 히로키는 칼을 무서워했다고 한다. 사카이가 발견된 곳은 차 뒷좌석 쪽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모모이는 면허가 없어 운전을 못하였고 운전자가 사카이였을 텐데 뒷좌석에서 발견된 것도 아이러니할 뿐만 아니라 차의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차키는 자동차 내부에 있었다. 그리하여 경찰은 동반 자살로 추정을 하였던 것이다. 사카이의 유품엔 필름 한 통이 있었는데 현상에 보니 사건 당일 방 안에서 다정하게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 사카이가 입고 있던 녹색 트레이닝복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측 결론은 당시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경찰 말대로 자살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한다면 사건 현장의 의문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이 살해를 당했다면 범인은 누구일까? 처음에는 모모이 노조미가 AV 업계에서 일어난 트러블로 누군가에 의해 애인과 함께 살해당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실제로 은퇴 문제로 소속사인 위너스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다. 소속사와 야쿠자가 관련 있다는 설도 있었고 그런 이유로 경찰이 자살 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과연 사카이는 자신의 여자친구들 찌르고 자동차에 등유를 부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이때 밝혀진 사실 하나는 사건 수개월 전 사카이 히로키는 누군가에게 80만 엔을 빌렸다. 모모이를 만나기 전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진 빚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차용증에 기입된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경찰도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할 수 없다며 손을 떼었다. 그러다 사카이가 아파트 이웃인 한 남성의 꼬임에 넘어가 피라미드 다단계 사업에 빠지게 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경찰은 18인 체제로 번갈아 그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용의자로서의 뚜렷한 증거는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 또한 사건 전 사카이가 빌린 80만 엔의 차용증에 가입된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도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으며 변제 기한은 사건 발생 10일 전까지였다. 이 때문에 그의 금전적 문제가 사건에 관계되었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유족들은 경찰은 어떻게든 모모이와 사카이가 자살을 했다는 동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동반 자살이 아닌 타살을 주장하며 피해자 불상의 살인죄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그 외에 이 사건이 AV 업계 관계자가 나가노현의 야쿠자와 관동연합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루머까지 퍼지면서 현재까지도 해당 사건은 아직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보험회사마저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은 고소했고 2003년 법원은 자살로 보기 힘들며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타살로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범죄의 타살로 인정된 순간이었다. 모모이의 팬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재수사를 촉구했지만 경찰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고 여전히 그들의 죽음은 미궁 속에 있다. 때는 1989년 2월 28일 오후 5시에 일본 후쿠시마현 다루마군의 조용한 시골 마을 미야코지촌에서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큼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마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여자 교직원 숙소 화장실에서 다름 아닌 젊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정확히는 화장실이 아니라 정화조에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남성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해당 초등학교 여자 교사인 A씨는 퇴근 후 학교 옆 교직원 숙소의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무심코 변기를 들여다본 순간 낯선 신발 한 짝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A씨는 화장실 밖으로 나가 숙소 뒤편의 정화조 쪽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늘 항상 닫혀있던 정화조 철제 뚜껑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린 정화조 안에는 사람의 다리 같은 것이 보였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그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가까스로 도구를 사용하여 변기를 부수고 정화조 속에 갇힌 시신을 꺼냈다. 조사 결과 시신의 신원은 교직원 숙소에서 10분 떨어진 곳에 사는 칸노 나오유키라는 이름의 당시 26세 남성이었다. 시신이 정화조 속에서 발견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조사 결과 칸노 나오유키는 살아있을 때 스스로 정화조에 들어간 것으로 판명되어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대체 왜 어떻게 다른 곳도 아닌 정화조에 들어가 사망하게 된 것일까?
우선 칸노 나오유키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칸노 나오유키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영업사원이었다. 키 169.5cm에 몸무게 69.5kg인 멀끔한 외모의 소유자이다. 고등학교 때는 밴드 활동을 하는가 하면 사망 전까지 동네 청년회에서 오락부장을 맡을 정도로 쾌활하고 활달한 청년이었고, 동네 어른들로부터 예의 바른 청년이란 평판까지 듣고 있는 건실한 청년이었다. 또한 정화조에서 칸노의 시신을 가장 처음 발견한 여교사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A씨의 남자친구와 칸노가 지인 사이라서 상당히 충격이 심하였다. 일전에 A씨는 지속적인 장난 전화에 시달렸던 적이 있는데, 이때 칸노가 나서서 해당 전화 음성을 녹음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도움을 준 적도 있어 칸노는 고마운 존재였다고 한다. 이런 평판을 받고 있는 칸노가 어느 날 갑자기 정화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은 마을을 발칵 뒤집을 만했다. 모두가 칸노가 살해당한 채 정화조에 유기되었거나 아니면 타이에 의해 억지로 정화조에 넣어졌다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는 그와 정반대였다. 경찰은 칸노가 자발적으로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얼어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 대체 누가 그 더러운 정화조 속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지만 경찰의 추리는 타당했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칸노는 사망 당일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퍼와 운동복을 돌돌 말아 배 위에 움켜쥔 자세로 정화조 속에서 숨져 있었는데, 비좁은 정화조에서 이러한 자세를 취했다는 건 적어도 정화조에 갇힐 당시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화조의 입구는 지름이 36cm 불과한 원통형이고 20대 남성의 평균 어깨 넓이는 40.4cm인데다 칸노는 왜소한 체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36cm 지름의 원통형 입구에 들어가려면 스스로 척추와 관절을 움직여서 몸을 우겨넣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 측에서 수차례 실험을 거듭해 보았지만 타인이 칸노를 기절시킨 상태에서 억지로 정화조에 밀어넣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시 정화조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점도 이 수사 결과에 힘을 실어주었고, 만약 어떤 사람이 칸노를 정화조로 밀어넣었다면 칸노가 쉽게 발견되지 못하도록, 또한 칸노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정화조의 뚜껑을 닫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부검이가 밝힌 칸노의 사인은 저체온증과 흉부 순환장애였다. 성인 남성이 폭 125cm, 높이 107cm의 비좁은 정화조에서 장시간 다리를 웅크린 자세로 있었던 탓에 심장으로 향하는 혈류가 막혀 질식했고 영하권의 추운 날씨까지 더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이었다. 사건은 타살이 아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갇혀 사망한 사고사로 마무리 지어졌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일종의 미제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독립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유가족들이 방송에 출연해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호소하였고, 칸노가 정확히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정화조에 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 현장인 화장실은 여교사 A씨가 혼자 쓰는 개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유가족을 비롯해 평소 칸노를 좋게 평가하던 마을 사람들은 경찰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사건 당시 칸노가 용변이 급해서 A씨의 화장실을 사용했다가 정화조에 물건을 빠뜨렸고 그걸 주우려고 정화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았다. 용변이 급하다고 한들 여교사가 개인적으로 쓰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도 이상할 뿐더러 용변을 보다가 정화조에 빠진 물건을 꺼내려고 그 비좁은 정화조에 들어가는 것도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화조를 조사해 본 결과 오물이 가득한 정화조에 들어가서 꺼내야 할 만큼 값어치 있는 물건은 없었다. 발견된 것이라곤 칸노가 입고 있다가 정화조 안에서 벗은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와 신발뿐. 무엇보다 보통 체격의 성인 남성이 정화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사건이 발생한 정화조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유연성과 근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남성이 무턱대고 들어갔다간 칸노처럼 자세를 잡기도 전에 몸이 끼거나 다쳐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칸노 역시 즉흥적으로
정화조에 들어갔을 확률보단 해당 정화조의 구조와 각 부위의 길이에 대해 미리 조사한 뒤 충분한 연습을 거쳐서 정화조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 보였다. 이런 정황들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쾌활하고 예의 바른 청년인 줄로만 알았던 칸노는 사실 평소 여성의 대소변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변태 성욕자였고, 성욕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고 추접한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 정화조 안에서 생을 마감한 관음증 환자로 비춰지기도 했다. 물론 경찰은 칸노가 변태 성욕자라 정화조에 들어갔다고 단정짓지는 않았지만, 또한 이 사건에는 정화조에 들어간 이유 말고도 여러 의문점이 남아있다. 우선 사망 전 칸노의 행적이 평상시와 달랐다. 사실 칸노는 사체 발견 4일 전부터 실종 상태였는데 24일 오전 10시쯤 아버지에게 외출한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선 후로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았다. 칸노가 외출한다고 말한 날은 쇼와 덴노의 국장이 있는 임시공휴일이라 많은 기업체들이 추모를 위해 문을 닫은 상태였고, 이런 날에 외출했던 칸노는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상함을 느낀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다. 그 후 3일 뒤인 27일에 칸노의 승용차가 발견되었는데, 칸노의 차는 사건 현장 인근 농협 정문에 키가 꽂힌 채 대충 주차되어 있었다. 마치 금방 다시 돌아올 것처럼. 그 후 다음 날인 28일 오후에 칸노가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두 번째 의문점은 A씨가 2월 24일부터 사흘간 고향으로 휴가를 떠나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즉, 칸노가 정화조에 들어갔을 시기는 A씨가 숙소를 비운 시점이기 때문에 유족 측은 용변을 보는 A씨를 관음하기 위해 정화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론을 뒤집을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세 번째 의문점은 정화조에 칸노의 신발이 한 짝만 발견되었고, 나머지 신발 한 짝은 사건 현장에서 1.5km 떨어진 제 방에서 발견되었다. 네 번째 의문점은 사건 발생일인 2월 28일은 영하권의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칸노가 정화조 밖이 아닌 안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옷가지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저체온증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덥다고 느끼며 옷을 벗는 경우는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상 탈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경찰 쪽에서는 모두 음모론으로 일축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큐도 만들어지고 TV에서도 계속해서 음모론은 제기되고 있지만, 누군가는 단순한 변태의 사망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타살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미제 사건은 아니고 미제 의심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 칸노는 변태 성욕 때문에 정화조에 들어가 사망한 걸까? 아니면 유족들과 지인들의 주장대로 밝혀지지 않은 타살인 걸까? 일본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후쿠시마 정화조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2000년도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지금부터 세타가야구 일가 살해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2000년 12월 31일 오전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자택에서 미야자와 미키오 당시 44세, 부인 야스코 당시 41세, 딸 니나 당시 8세, 아들 레이 당시 6세, 이들이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야스코 씨의 모친이 발견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야스코 씨의 모친이 딸의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여 방문하였는데 일가족의 처참한 시체를 발견하게 된다. 미키오 씨의 자택은 카미소시가야 3번지에 위치한 3층 주택으로 특이하게 바로 옆집과 딱 붙어있는 형태로 지어진 집이었다. 이 옆집에는 부인의 모친과 언니 부부가 살고 있었다. 당시 이 주택지는 30채 정도의 집이 모여 있었지만 공원 토지 확대 사업으로 재개발이 확정되어 다른 주민들은 이사를 간 상태였고, 피해자 가족도 4개월 후 2001년 4월까지 사이타마현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주변은 이미 집을 허문 곳도 있어 밤이 되면 아주 조용했다. 발달장애를 갖고 있던 아들이 괴성을 지르거나 하는 일이 잦아서 다른 이웃들에 비해 늦게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야스코 씨의 언니가 증언했다. 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12월 30일 밤 11시경 집 뒤에 있는 공원의 펜스를 발받침 삼아 피해자 집 2층 목욕탕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펜스 주변에 나뭇가지가 꺾여 있었으며
창문 아래 바닥에서 범인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목욕탕 창문은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풀린 상태로 땅에 떨어져 있었다. 11시 30분경 옆집에 살고 있던 모친과 언니 부부가 쿵 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소리는 처음엔 피해자가 범인에게 습격당하고 계단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아닌가 의심했으나 경찰이 샌드백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는 아님이 판명되었다. 그 소리는 3층 침실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내릴 때 나는 충돌음으로 결론났으며 범행은 11시경에서 11시 30분경에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범인은 먼저 2층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목졸라 죽인 후 2층에서의 소란을 듣고 2층으로 달려온 부친 미키오 씨에게 달려들었고 미키오 씨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범인과 싸웠으나 칼을 가지고 있던 범인에게 상반신과 하반신 모두 난도질 당하며 1층 계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부러진 앞칼날은 미키오 씨의 머리 부근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때 범인은 오른손을 자신의 칼에 의해 상당한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된다. 미키오 씨를 살해한 뒤 범인은 사다리를 타고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고 있던 부인과 딸을 한꺼번에 공격했으나 이미 끝이 부러진 칼로는 제대로 살해하기 어려워서 다시 2층의 주방으로 내려와 시카를 찾는 사이 경상을 입은 두 모녀는 도망치기 위해 사다리를 내려오다 다시 마주친 범인에 의해 마구잡이로 난도질 당해 2층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특히 부인의 얼굴은 칼로 파낸 듯한 상처가 있어 가장 끔찍했다. 이후에 딸의 피가 묻은 휴지가 발견되었는데 범인을 피해 도망간 사이 부인이 딸의 상처를 치료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범인이 남긴 증거들은 상당히 많았다. 첫 번째, L사이즈의 셔츠. 두 번째, 유니클로의 L사이즈 검은 에어텍 자켓. 주머니 속에서 특정 해변의 모래와 버드림 낙엽, 꽃가루, 애완용 새똥 등의 흔적이 발견. 세 번째, 검은 털장갑. 안쪽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A형 혈액형 흔적. 네 번째, 녹색 바탕에 빨강, 주황, 실선이 들어간 체크무늬 머플러. 다섯 번째, 회색 모자. 여섯 번째, 흉기로 사용된 칼날, 길이 21cm 회칼, 후쿠이현 제조품. 일곱 번째, 무인양품의 검은 손수건 이매, 프랑스 기라로시제 드러커누어 향수가 뿌려져 있고 잘 다려져 있었음. 여덟 번째, 힙색, 오사카의 한 업체에서 생산. 아홉 번째, 족적에서 영국 메이커 슬레진저의 280mm 테니스화를 신은 것이 판명. 제조국은 한국이다. 이런 수많은 증거를 남겼지만 범인 검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없었다. 범인의 신장은 175cm 전후이고 범행 시 미키오 씨와의 몸싸움으로 인해 손을 다쳐 묻은 혈액으로 A형인 것이 판명되었다. 경찰 추정 범인의 나이는 1965년에서 1985년생이며 사건 당시 나이는 15세에서 35세로 추정했다. 범행 방법으로 보아 대담하고 뻔뻔하며 윗옷을 벗어 가지런히 접어놓은 것으로 보아 깔끔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 자택에서는 수십 개의 지문이 남겨져 있었다. 지문은 소용돌이형이었으며 과거 범죄자들의 지문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전과자가 아닌 초범인 것으로 판명됐다. 범인은 범행 후 자택에 있던 물건들을 사용하는 등 대담하고 엽기적인 행동들을 보였는데 일가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자택 냉장고에서 음료와 아이스크림 4개가량을 꺼내 먹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범행 중에 껌도 씹고 있었다. 오른손에 생긴 상처의 출혈을 자택에 있던 생리대를 이용해 막는 변태적인 방법까지 썼다. 범행 후 자택에서 대변을 보고 변기 물을 내리지 않아 대변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시사통신의 2010년 12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대변에서 검출된 고마아에는 피해자들의 위에 있던 내용물과 식사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마아에는 야채에 참깨를 넣고 무친 음식이다. 그리고 범인은 2층 거실 소파에서 신용카드와 수첩, 은행 예금 통장,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이 표시된 서류를 분류하였고 거실 소파에서 수면까지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찬장과 책상의 거의 모든 서랍은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열려 있었고 욕실의 욕조 안에는 영수증이나 서류, 타올, 쓰레기 등이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었다. 집 안을 탐색하고 쓸모없는 물건은 욕조에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욕조에 어질러져 있던 서류와 광고지들은 가위나 손으로 찢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1층 서재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을 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인터넷 기록은 피해자의 회사 사이트와 대학 연구실 홈페이지 등이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20분경 도브니코역 도착하는 토부 열차 안에서 손에 상처를 입은 남성이 타고 있다는 목격 정보가 들어왔다. 처음엔 반창고를 붙이고 있을 정도의 상처라는 정보가 들어왔으나 조사본부의 추적으로 오른손에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것임이 밝혀졌다. 남성은 아사쿠사발 쾌속 열차에서 같은 역에 하차한 승객 20명 중에 한 명으로 사무실에서 역무원에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으며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상처의 원인을 묻자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 손이 베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열차 안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않은 데다가 뼈가 보일 정도의 깊은 상처가 단순히 칼이 떨어지며 베인 정도로 생길 리가 없으니 해당 남성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남성의 외형은 30세 정도의 신장 약 170cm, 몸집이 컸으며 녹색의 가방을 메고 검은 다운 자켓의 청바지와 하얀 운동화를 신었다고 한다.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은 영국 브랜드 슬레이즌저로 한국에서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4,530켤레를 제조 판매했었다는 것을 알아내어 한국 수사관을 파견. 한국인 전과자들의 지문과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지문은 없었다. 또한 유류품으로 남겨진 힙색이 간토 지역의 할인 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방 표면에 묻어있던 세제가 일본 내에서 판매하지 않은 종류이고 가방 안에서 검출된 모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모래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범인은 일본 이외의 나라에 갔다 온 적 있는 인물로 추정되기도 했다. 평소 피해자 가족은 정의감이 강한 성격으로 자주 규칙 위반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자택 근처에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광장에서 밤늦게 그곳을 이용하는 스케이트보더가 있었는데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고 한다. 그 밖에 뒤편에 있는 공원에 드나드는 폭주족들과도 트러블이 일어났다는 설도 있다. 조금 황당한 것은 미해결 사건의 범인을 추측하는 방송 프로그램 TV의 힘에서 일본에 대해 전혀 모르는 미국의 초능력자를 불러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보게 했는데 얼굴의 형상이 광대가 진 일본인 얼굴이 아닌 한국계 얼굴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었다. 최근에 발매된 세타가야 일가 살인사건 15년째의 새로운 사실의 저자인 저널리스트 히토츠바시 후미야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은 제1교포 출신의 지하세계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브로커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46세의 카네다 히데미치라는 인물이며 이 인물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실행한 자는 이인은이라는 32세 경기도 수원시 출신의 남성이라고 한다. 그가 이인은을 범인으로 지목한 7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인이 신었던 27.5, 28cm 슈즈 슬래진저는 한국 한정 판매품이었음을 비롯해 힙색이나 모자 등 범인의 유류품은 한국 제품이 많다. 이인은은 서울에 거주하며 자신의 활동권 내에 있는 마트 등지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현장에 남겨진 점퍼 주머니에서 이인은의 본가가 있는 한국 경기도 수원시 주변의 것과 유사한 토사 입자가 검출되었다. 세 번째, 미야자와 씨 집에서 발견된 지열대의 라텍스 고무의 파편과 블레이 테스탄트 부츠의 가죽 조각, 심지어 감정결과 범인이 현관 문 열림 자물쇠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스위스제 육군 나이프는 군대의 장비품으로 판명되었다. 한국 육군에 입대한 경험이 있는 이인은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미야자와 씨 집에서 미세한 분말이 검출되었는데 벤제도린이라는 마약으로 밝혀졌다. 이인은은 약물 중독자였다는 의혹이 있다. 다섯 번째, 힙색 안에 부착된 특수한 필름 조각과 미세한 분말이 모두 사용되는 곳은 인쇄 가공 공장인데 이인은은 역시 이 사건 전에 인쇄 가공 공장에서 일했던 바 있다. 여섯 번째, 이인은은 범인의 유류품과 같은 추리닝을 입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다 아구들에게 자신을 키드 란해적 캡틴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고 다녔으며 범인이 손수건에 뿌렸던 향수인 드러커 누어를 애용하고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
7번째. 이인은이 사건 전인 12월 상순에 연극을 보러 방문한 스기 남이구의 연극 스튜디오 주변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사건 당시 미야자와 가족은 카미소시가야의 공원 확장으로 토지를 도쿄도에 매각하여 1억 수천만 엔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일본 내에도 살인 청부업자가 있었겠지만 꼬리가 밟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출신의 이인은을 이용해 범행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히토츠바시 후미야의 말에 따르면 이인은이란 인물은 본래 한국에서 불량 그룹의 리더였던 인물로 미야자와 지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한다. 결국 미야자와 가족의 재산을 노린 자가 이인은에게 범행을 사주했다는 것이 이 저널리스트의 주장이다. 사건 현장은 사건 전 공원 토지 확대를 위해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획이 흐지부지되었다. 주변 주택들이 모두 허물어진 지금도 사건 현장은 허물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크게 다루어질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세타가야 근방의 방범 등과 누르면 바로 신고가 되는 신고 장치 기기를 설치, 현재도 피해자 자택엔 방범 설비가 돼 있고 현장 보호를 위해 건물의 진입로는 차단되었으며 경찰관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으며 재미나 흥미를 위해 단순히 현장에 접근만 해도 의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유족들은 일본에서 일어난 강력 범죄 사건의 유족들과 함께 공소시효의 폐지를 위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 통칭 소라노카이를 결성했다. 2010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이 성립되어 해당 사건 및 과거의 미해결 사건들도 시효가 폐지되는 결과를 이루었다. 경시청은 2007년 현 사건의 유력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현상금 최대 300만 엔을 내걸었으며 사건 조사를 협력하는 모임이라는 사적 단체에서 최대 2천만 엔 약 1억 8,200만 원을 현상금을 내걸었는데 이는 일본 현상금 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한다. 그동안 경시청은 조사원을 연인원 23만 명이나 투입했고 지금도 38명이 매달려 있다. 현장 보호를 위해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해 사건 현장을 지킨다. 이 사건을 한국 방송 프로그램인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초등 수사의 미흡과 무작정 범인을 한국인으로 본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